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논술 전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이 논술 전개 전략은 전에 이제 한 몇 주 전에 월요일 날 이제 특강했던 내용, 사실상 논술 일반적 원리에 이어서 이게 좀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에 사실상은 출제 문제들 또 해설들 다 봤잖아요. 이제 그 관점으로 한번 쭉 회상하면서도 보기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논술 설계라는 말 있죠. 설계는 이제 보통 개요라는 말로 씁니다. 이제 앞으로 뭐 개요라고 할게요. 근데 이 논술 설계 자체는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본론이죠. 본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계한다. 또는 우리가 개요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 개요라는 것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본론을 첫 번째로 놓고 사실상은 이 본론에서 사실상은 1번, 2번, 3번, 4번 뭐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4점짜리 이제 작년에 주어진 거 기억하죠? 그러면 요 개요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텍스트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개념들을 여기다가 이제 쭉 나열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 앞에 또는 이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서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또 이제 결론 이렇게 내겠죠. 근데 결론은 개요를 특별히 짜지 마십시오. 처음 출발점에선 본론을 위주로 짜시라라는 거. 그래서 전체 6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60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개요 전반을 짜는데 사실상은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떤 분은 심지어 짧은 경우는 10분 정도에 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제 전개, 즉 우리가 이제 논리적 전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서술어로 이어주는 거죠. 즉 개념들을 나열해서 이거를 서술어로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상당히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논리적 전개에서 바로 답안지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전략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서론부터 만약에 개요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서론 자체의 어떤 내용 한계가 본론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서론을 우리가 사실상은 전체 논지에 따라서 먼저 이제 쓰게 되면은 사고가 이미 본론에서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사실상은 많은 부분이 삭제되거나 또는 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본론부터 쓰고 난 다음에 서론은 그 본론과 이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의 도입이라는 것을 들어가고 본론이 잘 전개가 된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는 첫 인상 요인부터 이 본론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여기다 뭐 자유교육이라는 개념에서 교육 목적을 썼다. 그러면 자유교육과 교육 목적 관련한 개념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열심히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는 우리가 즉 교육과정의 어떤 설계 특징이다. 그러면 설계 특징에 하나, 둘, 세 개 그 내용을 뭐로 할지 사실상은 방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나열한 어떤 단어들을 갖다가 선택해서 이것을 각각의 방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실상은 논리적 차별성, 즉 뭐냐면 개념 간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제시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가령 몇 개를 썼다. 그러면 이걸 수많은 내용들을 사실상은 그 방에다 집어넣고 차별화를 꾀하면서 그 하위에 있는 개념들을 무엇을 쓸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학습 구축 원리로서 전환할지 역시 개념들 간의 것을 쭉 나열해서 그 부분을 각 방에 맞도록 찾아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개요 자체를 우리가 전개할 때 문제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의 원리처럼
그렇죠? 두뇌 폭풍. 이 관점에서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 전개 전략에서 이 개요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이 브레인스토밍 원리에서 좀 더 다양하게 끄집어낸다. 즉 다양하게 양적인 측면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우리가 뭐 한다? 바로 선택이라는 과정을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뭐 한다? 요거를 어떻게 한다? 바로 문장화한다. 문장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다양성을 만들어내기도 전에 하나의 개념이 딱 나왔다고 해서 문장으로 만들게 되면은 논술은 사실상은 그 사람이 차별적인 다양한 내용을 사실상 전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연습지 이런 데 딱 있으면 하나의 개념이 또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개념 아래에서 사실상은 그 문장을 하나의 뭐 스토리로 이어주려고 하는 순간 다른 개념들은 사라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요를 전개할 때는 개념을 나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근데 이것을 서술어를 생략한 채 그 개념만 도출시키십시오. 그랬을 때 이 내용의 알맹이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알맹이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개념을 해서 문장화를 딱 처음부터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그 문장화 하는 순간 문장을 쓰고 고치고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로 보이게 되죠. 결국 한 문장 나갈 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 놓고 뒤에 보면 이제 쫓겨요. 뭐가 쫓기냐면 시간이 사실상 개요 시간이 오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장화하다가 개요 시간을 뭐 30분 정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완벽한 개요면 상관없어요. 근데 나중에 또 전개하다 보면은 또 문장화를 또 답안지에다 옮기다가 또 뭡니까? 또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치는 것을 물론 자주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60분이라는 시간 동안 개요라는 그 시간 안에 사실상 너무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전개하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이제 개요에 대해서 출발과 핵심은 본론, 그다음에 개요는 브레인스토밍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령 하나 이제 설계 과정 하나를 좀 거의 보여주면은 맨 아래 쪽에 보면 이 개요에 대해서 예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예제 이제 임용논술 문제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최근 국가주관의 각종 시험에서 대리시험과 첨단 정보기기를 활용한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게 경기도 중등 교사 임용시험 2차 논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즉 뭐냐면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학교교육에서의 대책을 논술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딱 주제문형으로 주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원인을 갖다가 밝힌다. 그러면 거기에 박스에 보면 본론 원 해가지고 원인에 대해서 쭉 전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회. 그래서 왜냐면 원인 자체가 사실상 어느 특정한 공간, 시공간을 갖다가 요구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회, 가정, 학교 이 세 가지 측면으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그 사회문화적 맥락을 갖다가 쭉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선 결과주의란 말이 뭐다? 바로 이게 결과중심 윤리설이다. 이기면 장땡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 쓰죠. 그 다음에 한탕주의 이런 것들, 로또 뭐 이런 걸 한번 자기가 개념을 전개해 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정에서는 뭐야? 성적, 학벌 우선시 했다라는 말도 쓰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더 쓰겠죠. 가령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는 개념에 출발했을 땐 가정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는 가령 핵가족화로 인해서 사실상은 사람들이 뭔가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 즉, 인간화된 어떤 교육적인 어떤 측면에서 사실상은 축소됐다. 교육적 측면의 어떤 문제라는 부분을 이렇게 딱 도출하죠. 아니면 여기다 맞벌이 부부 증가 또는 맞벌이 증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적인 어떤 공백 이런 것들,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 그래서 뭐 씁니까?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념으로 해서 쭉 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가정에다 이런 부분을 쓰자. 그리고 이제 거기다 성적 우선시한다. 만약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도, 학생들에 대한 성적 또는 학벌을 중시한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다가 뭐냐면 학생들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또는 이 사회성
형성, 미흡, 뭐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보면 개념들 간의 도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큰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보면은, 요 가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거를 학교라는 공간으로 해서 또 만들어낼 때도 거기 다양하게 입시 경쟁적 교육이다. 근데 입시 경쟁적 교육이란 말을 썼지만은, 입시 경쟁에 치우친 교육, 그리고 이걸 나열을 하죠. 그 다음에, 가치 교육, 가치, 인성교육 부재, 이렇게 연속적으로 뭔가, 도출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참 있었다. 이 당시에. 성적 부풀리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단어들을 찾아내서 가령 이제, 위에 이제 사회에서 결과중심 윤리라는 거.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또 전개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특색으로 해서 내가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문장화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장화를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면 학교 교육의 대책이 뭐냐? 그러면 대책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출하는 내용이 보면 인성교육을 강화하자. 인성교육의 강화라는 말 먼저 쓸 수도 있죠. 근데 인성교육 강화도 있지만 입시 경쟁보다는 협력, 그렇죠? 협동이라는 거, 지나친 경쟁보다는 협력, 교육 이런 거. 그래서 뒤에 이제 넘기면은 4쪽에 넘기면은 여기다가 사실상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가령 이제 아까 사회에서 뭐가 있었어요? 사회에서 여기서 결과 중심주의, 결과 중심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과정 중심의 교육을 하자. 과정 중심의 교육을 하자. 그래서 위에 만들어 놓은 어떤 개념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학교에 할 일을 만들어 놓죠. 그다음에 인성교육도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은 있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형식적인 인성교육이다라고 표현해서 여기는 형식주의적 또는 형식적 인성교육이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는 내실 있는 사실상은 바로 이제 실천적 인성교육으로 이제 전환해서 이제 쓰게 되거나 그렇게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또 상호교류 촉진, 그래서 협력의 촉진, 이래서 왜 경쟁이니까 이게 이 협력, 즉 인간적 협력 촉진, 아니면 협력 기회 강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라는 것도 여기다 하나의 영역으로서 하나 별도로 해도 됩니다. 학교 안에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교사의 어떤 인격적 모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귀감이 되는 부분이 없다든가 아니면 또는 어떤 사람은 이게 잠재력 교육 과정으로 얘기를 논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내용을 쓰면서 옆에 있는 나중에 이렇게 개요를 다 쓴다면 뭐 하는 거야? 요거를 갖다가 바로 뭐로 만들어낸다? 바로 문장화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부분 이제 연결한 것을 3쪽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읽어보면은 우선 수능 부정이 사회적 측면의 원인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놓인 방들이 있죠. 요 사회, 가정, 학교라는 사실상은 구분 선을 줘서 요 가지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가지수 관점으로 해서 쭉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앞에 많이 쓰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교육과정 설계의 특징이다. 라는 설명도 마찬가지야. 교육과정 설계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전의 문제도 특징이다. 그러면 설계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거기 있는 현상, 제시문에 있는 거를 뚝 나열하겠죠.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첫 번째는 이게 평가 중심 역설계. 평가 중심 설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이걸 갖다가 다른 내용으로 해서 이건 평가 다음에 수업 설계 이런 말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할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쭉 나열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평가 중심 왜 설계했지? 그 생각 계속 꼬리를 물고 가야 돼요. 요거는 수업을 갖다가 학습 목표 기회를 제대로 주기 위해서다 라는 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중심으로 한 것은 교육 목표를 갖다가 가장 근접해서 결과적 행동을 감안해서 수업 설계를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진도, 즉
선생님의 수업 진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보일 행동 결과에 따라서 수업을 내실 있게 기회의 원리를 갖다 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뭐 학습 경험의 원리라든가 교육과정 설계 원리에서 타일러 부분에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요거는 평가 교육 목표하고 평가를 딱 전제해서 평가가 교육 목표에 따라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그 학생이 보이는 어떤 교육 목표를 갖다가 사실상은 제대로 내실 있게 사실상은 수업에서 수업 설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학생들의 행동 결과에 따라서 그 학습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막 쭉 이어져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게 아니라 막 자꾸 지식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가져오려고 해서 그 판박이로 똑같은 문장을 거기다 인용해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들은. 그래서 이런 추론적 과정들이 다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의 원리, 즉 뭐냐면 우리가 개념들을 드러내고 문장화는 그냥 두 개의 개념만 이으면 자동적으로 문장화가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문장화로 만들기 위한 수식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들을 많이 나열할수록 좋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결국 사회적 측면에서, 그다음에 로또 열풍에서 보듯이 정당한 노력 과정을 외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 중심의 한탕주의가 모든 내적 가치보다 우선한 사회인식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학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그들이 잠재적으로 학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내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쓴 게 뭐야? 게다가 뭐 다음으로 해도 되겠죠. 가정교육에서는 또는 가정에서는 해도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저인격 성장보다 학벌을 교육의 최고선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교육관으로 자식과의 인격적 대화보다 지적인 학습에 교육력을 쏟은 결과인 것이다. 즉 뭐냐면 학생들의 어떤 저인적인 발달보다는 자기 어떤 자녀에 대한 이기주의로 바로 이제 입시 경쟁, 지식교육 중심으로 몰아넣은 결과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무엇보다 하면서 이제 논의 전환을 학교, 그렇죠? 학교는 이러한 사회 과정의 그릇된 인식이나 교육 풍토에 대한 올바른 가치 교육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학교 쪽을 조금 좀 집중해서, 즉 학교가 과도한 주지교육에 매몰되어, 주지교육이란 건 이제 지식 중심 교육이겠죠.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고 매몰되어 바른 인성 교육을 강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매몰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파묻혔다. 그렇죠? 이런 거죠. 특히 교사가 온정력 간섭자, 올바른 평가자로서 역할을 강구하고 성적표 풀리기라는 잠재교육의 산물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은 좀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성적표 풀리기라는 잠재교육의 영향을 받는, 그렇죠? 그런 그릇된 행동을 학생들이 학습한 것이다. 뭐 학생들이 은연중에 학습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가면은 얘는 좀 다각도로 문제를 봤구나라고 볼 수 있죠. 원인은 다른 쪽으로, 특히 학교 쪽으로만 열려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다각도의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학교 안에서 이제 도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사람은 학교 안에서 첫 번째는 교육 분위기가 경쟁적 교육 풍토, 비슷합니다, 내용. 교육 풍토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어떤 교육의 중점, 그렇죠? 중점 자체가 뭐야? 지식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 여기다 인성교육 강과 뭐 이런 사실상한 개념으로 또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교육평가에서는 결과 중심 평가도 한몫했다 해서 이제 학교 교육으로 원인을 보고 학교 교육으로만 또 방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그랬을 때는 좀 시야가 넓죠. 넓고 학생들은 왜 학교 교육만을 통해서 영향받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회 가정 측면에 있는 것도 학교 교육에서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자신감과 그다음에 교육 전반적인 이해들이 사실상 주는 것은 사실상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원인을 협석에 요것만 볼 수도 있어요. 요것만. 아시겠죠? 그러나 좀 폭넓게 보는 게 이 채점에서 굉장히 유리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 두 번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설계 과정은 우리가 역추적하는 겁니다. 자, 전개된 어떤 글들인데, 이 전개된 어떤 글들에 대한 역추적 과정입니다. 이걸 잘 또 봐야 돼요. 이 문제는, 전에 우리가 월화 오후반에 우리가, 사실상은 실전과 관련한 어떤 통합반에서 우리가 이론과 문제 탐구라는 통합반에서 제시했던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뭐 본 사람도 있겠지만 상기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사실상은 거기 문제 자체에서는 자, 교육은 규범 내용 방법의 세 준거에 의해 된다라고 해놓고 자, 이러한 준거의 교사의 활동은 교육 목적 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과정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어 학부모 학생이 신뢰를 하게 된다. 자, 일단은 뭐 교육적 신뢰를 기반으로 했지만 거기 내용을 보면은 교육 개념 준거 이 세 가지를 설명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개요를 짤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는 캐치. 자, 설명인데 세 가지고 요게 이제 배점은 여기다 따로 표시 안 했지만 요 부분을 3점짜리로 했어요. 자, 요거 개념 준거 설명 3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래 학생들의 대화 장면에 나타난 교사의 수업 문제점. 자, 그러면 이 준거. 자, 앞에 교육 개념 준거 세 가지가 있었고, 그렇죠?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요 준거의 관점을 우리가 참고해서 아래 학생들의, 그렇죠? 이 설명하고 아래 학생들의 대화 장면에서 나타난 교사의 수업 문제점. 자, 여기는 그 표현이 없었어요. 뭐냐면 이를 참고해요. 이를 바탕으로란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문장 안에 연속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걸 좀 참고하라고 그 설명한 내용이 그냥 꼬는 보릿자루처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뒤에 있는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하라. 근데 이것은 여기와 생략됐지만 연계가 된 거죠. 그래서 문제점, 그렇죠? 이 문제 세 가지를 연계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유를 쓰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 3 플러스 2점 해가지고 5점짜리로 만들어 줬었어요. 이 문제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밑에 이제 보면은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교사 학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교육 내용하고, 그렇죠? 여기에 교육 내용이라는 거 또는 수업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전개하겠는데 이게 몇 점이냐면 4점입니다. 이게 4점이었어요. 그래서 총 몇 점? 자, 16점을 설계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준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 준거의 핵심적 내용을 사실상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아시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큰 갈림길이 형성됩니다. 점수가 낮고 높고라는 차이가 이 개념 때문에 생겨요. 왜냐하면 얘랑은 직속으로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암묵적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또 연결이 직속으로 다 돼 있는 거죠. 논리적인 이 통일성, 일관성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떤 개념 또는 문제 지적이 뒤에 있는 방안 쪽이랑 다 각각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사슬 구조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준거를 설명한 것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이 사람이 어떻게 썼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거기 일단은 문제부터 참 다시 분석해야죠. 그 A 학급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 은범이라는 애가 자, 일단 제시문 분석을 한번 봐봐요. 자, 제시문 분석을 우리가 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은 교육개념 준거에 대한 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은범이하고 그 다음에 시수 그 다음에 거기 구현이 제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어떤 말을 했냐면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경쟁에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른 가치는 없다라는 설명이 있죠. 자, 다른 가치는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쟁이라는 가치에 지금 몰입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명 그대로 기계적으로 가져오지 말고 자, 이 다른 가치는 없다라는 설명 때문에 경쟁, 그 다음에 다른 가치는 없다. 결국 경쟁에 몰입이라는 표현까지 만들어낼 수 있죠. 경쟁 가치에 몰입 또는 경쟁에 몰입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옆 친구만 이기기 위한 공부하는 것 같잖아. 넌 어때? 이기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거. 자, 이기기 위해서만 또는 다른 가치 없이 경쟁적 가치만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그러면 어떻게 했나? 이기기 위해서. 자, 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개념에서 우리가 뭔가를 추론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긴다는 경쟁적 가치 이기기 위해서라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결과 중심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좀 심도 있게 설명하면은 뭐와 연관돼 있어요? 자유주의 교육과 맞닿아 있거든요. 이 개념 자체가. 또는 교육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본을 이걸 분석을 해보면 나중에 본인이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개였을 때. 경쟁이라는 가치? 자, 경쟁이라는 가치는 타인과의 경쟁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땐 교육의 목적상, 규범이라는 게 목적이라는 게 원래 연상이 되거든. 그래서 외제적 가치, 외제적 목적이다. 그래서 앞에 이게 은범이가 얘기했던 그 내용은 규범 쪽이구나. 인지 과정 또는 내용 방법이 있는데 이건 규범이다. 근데 규범적 가치라는 것은 뭐뭐 해야 한다는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가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 그렇죠? 좀 심도 있게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외적 가치구나 라는 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부분은 어디에 도움이 되냐 이거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제시문에 있는 것은 요것에 도움을 줍니다. 아시겠죠? 요 자체들에 대한 관점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 이유는, 자, 이거를 설명할 때 이거를 잘 몰라. 그러면 제시문에 감춰진, 즉 제시문에 있는 문맥대로 저 부분을 재구조화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명확하게 모를 경우는 결국 제시문을 통해서 뭐예요? 감지해내야 됩니다. 즉 밑에 있는 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거꾸로 감지했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런 말을 쓰면서 감지해내야 돼. 규범이라는 것을 내가 잘 몰랐는데 요런 부분이 있구나. 이게 이기기 위해서다. 경제에 몰입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외지적 가치 쪽이고 가령 나 자신의 어떤 성장, 인격이라는 바람직한 성장과 인격을 갖다 지향하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을 지향하는 것을 우리가 내재적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성장에 대한 보람, 흥미를 느끼고 교육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그 학습 활동을 즐겁게 유의미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또 보니까 이것이 내재적 가치 쪽이구나. 본질적 교육의 목적이구나 라는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어에서의 규범이라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내용을 가르치자, 올바른 가치,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목적이라는 것을 분석해보면 외지적 가치하고 상대적인 뭐가 있다? 내재적 가치라는 것이 있었구나. 또는 내재적 목적, 외적 목적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라는 거죠. 이런 부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내재적 가치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요놈은 얘랑 좀 반대되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과정 중심. 즉 뭐냐면 학습하는 그 과정, 교육하는 그 과정 자체에 몰입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추론한 사람까지 있어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추론하면 굉장히 심도 있게 추론한 겁니다. 브레인스토밍 원리로. 사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시문을 통해서 일단 이걸 만들어 내는 게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본 희수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난 내가 국어 시간에 쓴 글이 뭐가 안 좋은지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때문에 안 좋은지 나도 몰라. 나는 몰라. 무슨 수학 시간처럼 그냥 선생님 혼자 틀렸다, 맞았다고만 하시니 이해에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희수라는 애는 이해라는 것을 사실상은 문제로 삼는구나. 자, 일단 선생님이 뭐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정오에 대한 것만 제시를 하고 사실상 이 아이의 이해 과정에 대해서는 관과했구나. 이 이해 과정은 관과했구나라는 거. 맞죠? 그래서 뭐 선생님이 개별적인 어떤 접촉 뭐 이런 것도 못해서 그런 거야. 뭐 상호작용 어떤 사람이 이제 쓰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요런 이해라는, 그래서 원래 교육 개념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도출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죠? 그리고 요 위에서는 경쟁이라는 단어, 이기기만 위한이라는 이 단어를 뭔가 규범, 그렇죠? 규범적 중과의 내용과 관련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요거는 뭐야? 안 좋은 결과. 가령 이런 이기기 위한 거 경제에만 몰입하게 되면 물론 외지적 동기, 우리가 외적 가치라는 것은 외제적 동기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비인간적 어떤 인격의 형성, 비인간성, 그렇죠? 이것이 사실상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인 형성 이런 것들의 사실상은 저해 효과라든가 또는 아이들의 사회성 형성의 저해 요인 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뭐냐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한다고 우리가 만들어낸다 했을 때 그것은 교육 개념의 중도에서 규범과도 관련이 깊죠. 그러니까 가장 큰 틀은 경쟁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을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설득, 이유라는 걸 설득해 줬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구현이가 얘기한 것이 뭐예요?
아까 수업에서 선생님은 우리가 뭘 궁금해하는지 묻지도 않으셔. 자, 궁금해한다. 뭔가 흥미, 호기심 뭐 이런 거지. 그냥 칠판 내용을 쓰라고만 하시거나 교과서만 보고 설명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뭔가 선생님이 설명이라든가 또 이런 발에서 뭐 필기만 이렇게 딱 강조하셨어.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질문하는 거. 지금 아이들이 어떤 질문 또는 궁금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방적인 설명과 필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들으며 고개만 끄덕이는 걸 좋아하시나 봐 라는 거죠. 굉장히 아이들이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연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우리가 준거 중에서 규범, 그 다음에 내용, 방법이라 했을 때 이 방법에서는 뭐냐면 사실상 능동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능동성 또는 이 자발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에서 그 부분을 사실상 읽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은 교육 개념의 준거와 연관이 돼 있었죠. 그렇죠? 이 교육 개념의 준거와 연관돼 있었죠. 그래서 결국 교육 개념 준거를 다시 이제 우리가 사실상 원래 처음에 이걸 설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래는 나은 거예요. 왜? 첫 지식을 교육 개념 준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근데 만약에 잘 모른다면 재시험을 통해서 비슷하게 패턴이라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교육 개념 준거와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결국 교육 개념 준거라는 게 이게 보면 교육의 성립 조건 중에 일부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핵심적 키워드를 뭐라 그래? 바람직한 가치. 그렇죠? 바람직한 교육. 바람직한 교육. 그렇죠? 이라든가 또는 올바른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교육이 가장 큰 핵심어거든요. 이 개념에서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규범 말고 인지적인 측면. 우리가 내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인지적인 어떤 거. 바로 이해. 지적 이해와 또는 안목. 그렇죠? 또는 그런 어떤 내면화 지식을 통한 어떤, 그쵸? 질적인 어떤 인지적 변화. 이런 것들은 또 의미에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로 방법, 과정. 이 측면은 뭐냐라는 거죠. 결국은 도덕적으로 온당하다라는 설명도 있거든요. 자,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 근데 이 온당한 방법은 추상적인 얘기고 사실상은 뭐예요? 우리가 방법,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 과정상의 온당한 방법이라는 건 바로 말하면 이게 자발성이라는 단어가 핵심어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학생들의 능동성, 즉 자발성과 그들의 의도, 즉 학습자의 의도에 따라서, 의도와 자발성에 따라서 가르치라. 이게 방법론적 조건이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작년 기출문제에서 자유교육에다가 이걸 열심히 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그러나 이제 일부 내용에서는 사실상은 타당하지만 이런 내용에서는 이제 동기와 관련해서 이제 만들어졌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사실상은 수업 진도 중심의 주입 또는 문제풀이식 수업을 했다는 거에도 거기 있죠. 다양한 어떤 이 지적인 어떤 또 이성의 개발 이쪽이 안 되는 장면을 약간 보여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보상이라든가 외적 보상만 많이 주는 거에서 약간은 실사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개념 준거에서 각각 여기 음범 그 다음에 여기 사실상은 시수 이게 그대로 설계됐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을 이제 만들 때는 내가 내 말을 이제 개요에서 만들어냅니다. 뭐라고? 여기서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교사가 수업에서 경제만 몰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이 경제에 몰입하는 것은 뭐다? 이 교육개념 준거로 보면은 사실상은 바람직한 가치, 바람직한 어떤 성장 이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말이죠. 이룰 수 없다. 왜? 경제는 가치만을 강조하는 거지. 이기기만 한 거니까 친구를 갖다 찍어 누르고 비인간화된 어떤 성향들을 그런 것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업 문제점을 지적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교육의 내용 또는 교육의 인지적 준거로 봤을 때 지금 시수에 대한 발언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바로 교사가 학생들한테 정오만 제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왜? 라는, 그렇죠? 그런 지적인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 사실상은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적 이해를 진행하지 않고 교사 일방적으로 그냥 정오만 주고 결과적으로 정오만 주고 그 지적 이해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이 지식에 대한 내면화가 어렵고 그렇죠? 사실상은 그 지식에 대한 안목 형성은 돼 있지 않다라는 거. 뭐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또는 형식적인 지식. 그렇죠? 형식적인 문제, 풀이식 그런 교육만 진행하고 있고 이해를 위한 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정오에 따라서 설득적 교육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 이해와 설득은 좀 개념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를 또는 지적 안목을 형성하기 위한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겠죠. 이 관점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지막에 방법적 중거 관점에서 보면은 구현이 어떤 말에서는 우리가 교사가 어떻게 된다 수업을 한다. 바로 교사 중심의 설명과 필기라는 그래서 활동만 강조할 뿐 학생들의 어떤 자발적 참여를 갖다가 사실상은 간과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온당한 방법으로 즉 학생들의 의도와 자발성을 고려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쓰고 그다음에 이거 3점짜리 만든 다음에 5점짜리 요거를 후술 즉 뭐냐면 문제점 지적과 그에 따른 이유 설명들이 각각 2점이니까 각각을 딱 보면은 한 7점 가까이 배점이 돼 있다. 6점 한 7, 8. 배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쓰는 순간,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를 딱 썼어요. 요거에다 문제점을 줬다.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 한 뭐 0.7, 그러면 1.6에서 1.7 정도까지 사실상은 점수가 배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1.7.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점을 제시했으면 1점인데 그걸 심층적으로 전개했으면 0.68, 뭐 69, 그러니까 약 7점, 0.7점 정도의 플러스 점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교육 내용 세 가지였고, 그 다음에 방법 세 가지였어요. 작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그러면 세 가지 각각을 정확하게 텍스트를 갖다 썼을 경우는 1점씩 다 부여되는 거예요. 다 1점씩.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누가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논리적 타당도를 두고 염두에 두고 설득적으로 전개했는가에 따라서 0.33씩 다시 또 배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딱 제시했는데 급하니까 한 문장으로만 완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0.33점 못 받는다는 거예요. 1점만 완벽하게 썼더라도 1점만. 진짜 완벽하게 쓴 것은 0.33. 즉 나머지 여기 플러스 1점이라는 것은 전개의 다양성 또는 거기에 구체성에 따라 점수가 배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설계 과정에 따라서 4쪽의 맨 끝에 보면 전개 결과를 통한 설계 비교 추론. 그래서 거기에 이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 페이지에 토막 났네. 실패한 설계로 인한 결과. 그 다음에 비교도 성공적으로 설계한 결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5쪽에 넘어가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요 앞에다가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글을 A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글을 B라고 하자.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개요를 어떻게 썼을지 한번 감안해 봅시다. 자, A라는 사람이 쓴 개요를 한번 우리가 노란색으로 한번 볼까요? 자, A라는 사람이 일단 개요를 썼는데 일단 서론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개요는 서론부터 쓰는 거 아닌데 이 사람이 서론 들어간 것부터 한번 보면은 자, 서론부터 들어간 개요 중에서 핵심적 텍스트를 딱 우리가 골라봐요. 자, 서론의 핵심적 텍스트는 학생들에게 교육은 교사 학생들에 도움이 되고 지속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배운 것은 다른 이들에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러니까 교육은 무한하다. 교육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어떤 거야? 결국 결론적으로 사실상은 무한한 기능. 무한한 기능. 이렇게 쓴 거야, 이 사람이. 첫 문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나 또 졸업했을 때 사회에 나가서 학교를 배운 모임에 잠재적으로 해서 의무가 있다. 교사는 합당하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 교사는 합당하게 가르쳐야 될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썼어요. 근데 좀 짜증나는 게 있죠. 뭐가 짜증납니까? 문장에서 나열이 심해. 즉 이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서론에서 이것도 저것도 막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나열했는데 서론은 길게 쓰면 쓸수록 손해입니다. 문장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호응이 안 돼. 왜냐하면 위에서는 교육은 무한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어떻게 열심히 그 기능을 염두에 두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는 것인데 그 안에 뭐 학교를 다닐 때 또는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배운 지식 그리고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사실상은 문장들의 이해를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장들의 이해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서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은 안다 모른다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에 대한 논리적 감점이 좀 큽니다. 내용 감점은 없어요, 서론이. 일단 개념을 쓴 걸 봐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본론 첫 번째 단락에서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중거 자체 세 가지를 쓰는 문제였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가 보니까 개념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규범준거. 자,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규범준거에 대해서는 썼습니다. 자, 규범준거 쓴 것은 딱 썼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뒤에 규범준거의 키포인트, 즉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핵심적인 개념 그 자체를 썼는가. 지금 우리가 키워드라고 보통 논의하는 건데, 그걸 썼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규범적 가치가 있는 거. 자, 규범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표현은 규범적인 가치가 있다는 표현은 사실적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규범과 가치는 분명히 문제에서 제시한 표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이상의 개념을 처음에 전개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규범 가로 열고 가치, 내용 가로 열고 인지, 방법 가로 열고 과정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전개하지 못했어요. 자,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그게 어렵게 말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말해서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것을 배움으로써 알게 되면서 올바르고 의미 있는 학습이 될 만한 것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자, 올바르고 의미 있다. 그렇죠? 의미 있다는 개념은 좀 안 써도 됩니다만 뭐 복잡하니까 그 부분은 내적인 부분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써줘 심층적으로 써줬으면 됐는데 문제는 이게 1점짜리라는 거예요. 풍부하게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락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길게 쓰면 쓸수록 이것도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올바르다는 관념은 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이 사람이 올바르게라는 개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죠. 근데 정확하게 표현돼야 돼. 올바른 성장, 그렇죠? 올바른 목적,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는 쪽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올바르다는 표현 하나 빼고 의미 있는 학습, 올바르고 의미 있는 학습, 올바른 학습이 돼야 된다. 올바른 학습 방향이 된다. 뭐 어느 정도 점수는 받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자, 거기 보는 인지적 준거이다. 그래놓고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 단편적 지식만을 딱이라는 표현은 뭐 구어체적 진술이니까 이런 건 빼야 되고요.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내용을 통해 여러 가지 적용 능력이라든지, 자, 여러 가지 적용 능력, 또 그 밑에 보니까 실용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자,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핵심인, 자, 여기서 인지적 준거에서 안목이란 단어는 썼는데, 이 안목이란 단어 앞에 설치한 내용이 있죠. 뭐죠? 바로 적용 능력이라든지 든지입니다. 이게 던지가 아니라 든지예요. 자, 실용적인 거. 자, 적용과 실용이라는 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목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적용과 실용성. 그러면 인지적 이해가 실용성과 적용성이냐? 안목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해 요소를 설치를 했어요. 즉 뭐냐면 안목과는 사실상은 관련성이 표면적으로 없는 바로 실용성 또는 적용성, 적용 가능성 이런 쪽으로 설치했거든요. 이 부분은 과도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차라리 감점 주는 게 편해요. 채점이면. 왜? 얘만 좀 정리했으면 상관없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문제. 특히 이 부분에서는 감점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셋째, 과정적 준거이다. 이런 교육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자, 도덕적 온당한 방법으로. 자,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도덕적으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부분이니까 도덕적 온당한 방법이라고 했죠. 요거 썼을 때 요것은 점수를 준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뭐에 해당돼요? 요거는 규범적 준거 자체에 해당되거든요. 아시겠죠? 즉 뭐냐면 도덕질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덕질 또는 훈련이라는 개념을 줬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신적이거나 내적이거나 올바른 가치 지향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성이 많은 겁니다.
얘가 안 좋아, 얘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여기다 썼던 얘도 감점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던 실용과 적용이라는 단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이 분명히 핵심적인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요 지금 간섭된 개념들 때문에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제점을 제시문별로 파악을 할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이 사람은 개요 쓸 때 이거를 썼을 때 이것만 썼어야 돼요. 3점짜리니까 더 많이 진행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썼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기점을 잡고 다른 개념을 가져오면서 그 본래 의미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됐나?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의 원리에서 사실은 이분이 이거를 갖다가 생각하고 선택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뭔가를 딱 만들어 놓고 선택을 했어야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머릿속에는 안목이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해라는 단어가 제시문에 있는 것을 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분이 근데 이해라는 단어라든가 안목,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안목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쓰고 이 부분을 사실상은 생략하고 뭐에 되면 제시문과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뒀어야 돼. 나중에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제시문의 상호작용 염두에 두지 말고. 근데 어쨌든 이걸 간단하게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길게 이어지면서 쓸데없는 예를 들기 시작해요. 자, 일단 여기서 3점을 온전히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는 겁니다. 여기도 그게 은근슬쩍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다른 것이 핵심인 것처럼 여기 어떻게 된다? 일단 주변적인 입장이 됐어요. 주변적 개념이 됐다고. 얘도 도덕적으로 한번 보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돼. 교재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제시문을 딱 추론하면서 제시문에 이런 개념처럼 제시문을 직접 설명하는 건 나중에 2번에서 있지만 이런 쪽으로 한번 갔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그 옆에 거를 바로 비교해 볼까요? 자, 그 옆에 거는 보면 서로는 그냥 생략하고요. 자, 거기 두 번째 박스에 옆에 거를 보면은 이 교육의 개념 중거는 규범, 민지, 방법, 관점을 의미한다. 자, 우선 규범적 중거는 교육이 바람직한 것을 의도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짧게. 이거는 길게 쓸 필요가 없어. 다음으로 인지적 중거는 교육이 무용하지 않은 지식과 이해, 인지적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 근데 이 무용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무용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내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인지적 중거는 내적인 중거예요. 내적인 중거. 그러니까 무용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사실상은 내가 지식을 갖다 이해하고 내면화시켜서 내 자신이 인지적 안목, 그렇죠? 안목의 형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정적 중거는 교육의 과정이 가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장을 고쳐야 되는데 교육의 과정이 뭐냐, 나머지 다 빼야 돼. 빼고 학생들의 의도성과 자발성에 의거해야 한다는 거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런 핵심으로 잘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성, 즉 이 A 서술과 B 서술을 비교해보면 이 사람은 정확하게 뭐를 지향하고 있다? 자, 바람직한 것, 의도적인 것들, 이것을 포함해야 된다. 바람직한 의도적인 것. 그 다음에 밑에는 이해와 안목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텍스트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을 배우는데 뭐냐면 어떤 거? 바로 이 자발성이라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핵심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단순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A형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함정, 즉 무용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의미가 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이 A 서술이 여기서 한 3분의 1 이상 감점을 받습니다. 한 0.33 이상의 감점이 있고요. 요 글 같은 경우도 온당하게 썼지만 얘 자체가 얘랑 또 안 맞아. 불필요하게 얘를. 그래서 이것은 한 0.5 이상 감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3점 만점 중에 근 한 2.0에서 2.39 사이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이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개요를 어떻게 썼을까? 자, 이제 지우고 한번 또 볼까요? 자, A라는 서술을 다 개요를 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A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색깔로 표현해 봅시다. 빨간 거로 해줄까? 자, A가 어떻게 썼는가 또 봅시다. 자, A를 여기다 두고, 자, A가 문제점 어떻게 썼는가 보면은, 이런 개념적 중거의 비춰와 A 학급의 교사의 수업 문제점을 들자면, 이때 이제 A 학급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명기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A 학급에서, 자, 남을 위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시킨다. 자, 수단이라는 말은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기만 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더라도. 근데 이게 뭐 머릿속에 남는 것이 이게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1번 내용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 바로 규범인데, 이 빨간 거 보입니까, 이거? 보여? 규범이라는 것을, 자, 이게 카메라에도 보일까 모르겠는데, 보일까요? PD, 카메라에 보여? 이쪽 안 보는데? 규범이라는 것은 뭐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머릿속에 남는 거야? 머릿속에 남는 것은 규범적인 지향성과 같이, 관련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틀리게 되는 거야. 지금 뭐냐면, 규범성의 올바르게라는 것을 앞에다 썼는데, 이 올바르게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의문이 벌어지겠죠. 아시겠죠? 의문이 벌어지는 거야. 자, 이쪽 보세요. PD. 이쪽. 자, 보입니까? 빨간 글씨?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규범이라는 것을 이쪽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이쪽으로만. 문제가.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둘째, 상호작용 없다. 자, 근데 이게 인지적인 이해, 그렇죠? 이쪽으로 쓰는데 상호작용성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썼단 말이죠. 이게 개회에서 충분히 브레인스토밍 원리로 딱 등장해가지고 선택이 돼야 되는데 선택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단어 자체들이. 아시겠죠? 개요 과정에 분명히. 그래서 상호작용이 없이 교사의 틀에 맞고 틀리고만 생각하고 있다. 자, 제시문은 짝 이용했어요. 즉, 제시문을 가져왔는데, 자, 남을 이기기 위한 수단. 근데 머릿속에 남는 것 쪽으로 이 사람이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뭐야? 상호작용이 없는 쪽으로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왜 틀렸는지 설명해주지 않고 수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학업성 시도. 문제는 뒤에 왜 학업성 시도가 나와서 난리냐 이거지. 학업성 시도는 또 인지적 이해와 안목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 이런 앞에서는 2점 이상 점수를 받았는데 뒤에서 몇 점 받겠어? 거의 점수를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못 받죠. 왜냐하면 이 핵심적인 해석들이 분명히 아까도 했지만 머릿속에 남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무엇이 옳고 그른가야. 그러면 거기서 이기기만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을 이번에 썼으면 거기는 좋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뒤에 이기기만 하는 그런 어떤 경쟁적 교육이 어떤 부정적 문제를 초래했는가. 문제점 지적이니까 문제점을 전개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더라도 괜찮다는 식의 교육은 올바르지 않다. 그럼 머릿속에 남겨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뭐냐면 경쟁만이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머릿속에 남아야 된다는 거야. 머릿속에 남게 저장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익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상호작용성은 원래 방법론에서 많이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론에서 상호작용성. 그 다음에 또 뭐야? 학업성 지도가 또 나와. 머릿속에 남기고 학업성 지도가 높이는 쪽으로 인지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다 결과중심 성적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규범과 인지적 관점에 맞는다 안 맞는다. 적합한 단어 선택은 아니다. 그러면 이번엔 개요할 때 실패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셋째, 이 수업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입식 수업. 자, 이건 잘 가져왔어요. 설명, 그렇죠? 그런 일방적인 뭐 필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일방적으로 주입식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일방적 쉼표 빼야 되고 뭐 어떤 수밖에는 붙여야 되고. 자, 거기서 교과서 오로지 읽어주기만 하고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자, 근데 잘 따라오고 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방법적인 측면은 뭐예요? 잘 따라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잘 따라온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 의미가 상당히 수동적인 것을 시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따라오게 하는 거야. 지금 이 자발성,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도덕적 온다는 방법이 뭐냐?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자발성과 의도성에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야? 따라오고 있는지. 누구의 의도? 교사의 의도에만 맞춰진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 수업, 주입식 수업이라고 자기가 분명히 비판적인 과정적 증거로 사실상은 나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다? 자, 이 내용을 전달 교과서 읽어주기만 하는데 수업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지금 주입식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는지 관심이 있는 거잖아. 잘 따라오도록만 만드는 수업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생의 자발성이나 의도성은 관여, 즉 관심이 있어 없어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따라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무미건조한 수업이다. 건조한 수업. 그러니까 상호작용성을 또 썼어요. 자, 상호작용이 이해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단어는 그 한 영역에서만 우리가 써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여기다 상호작용성 주고 있어요. 방법론이거든? 근데 상호작용한다는 얘기는 뭐야? 서로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적합한 말인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상호작용성의 핵심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핵심은 뭐냐? 바로 11번이라고 체크했던 수업 내용을 잘 따라온 데 관심이 없으며 잘 따라온 데 관심을 두라는 얘기죠. 근데 잘 따라온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 도대체. 이 부분은. 그리고 교사 중심의 수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온다. 그렇죠? 수업을 따라오기. 이 부분은 또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체크해보면 머릿속에 남긴다는 거,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중시, 따라오게 한다는 거, 결국은 이 개념들의 관점에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빵점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채점위원들이. 아시겠죠? 뭔가 쓰긴 열심히 썼는데 개요에서 타당한 것만 골라내지 못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어떤 개념을 어설프게는 알고 계신 건데 문제는 뭐예요? 그 내용을 어설픈 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쓰기 있었어요. 그 맥락이 안모, 올바르게 도덕적 온다는 방법 분명히 썼잖아요. 썼는데 이 부분을 확고하게 내가 신념적 조건, 즉 뭐냐면 이해 조건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 개념을 통해서 원래 이거를 반추했어야 돼요. 즉 뭐냐면 거기에 학생들의 대화, 즉 뭐냐면 이게 시사하는 게 누구야? 바로 은범이, 희수, 부연이 것을 그대로 따라해서 제시문과 연관은 주긴 했는데 거기서 결론적인 언어들은 어떻게 된다? 저런과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충은 아는데 명확하게 알지 못한 그런 문제가 벌어진 거야. 그리고 쓸 때 저 개념을 중심으로 안 쓰고 자기가 머릿속에서 자의적으로 아무거나 갖다 붙인 결과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것 스스로 어때요? 자, 읽어보면 알겠죠? 우선 은범위의 발언을 통해 규범적 중간점에서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 한 문장 딱 만들어 놓고 왜? 플러스 2점을 받아야 되거든. 아시겠죠? 그러면 각각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발언에서는 어떤 문제와 연관된지 고리를 주고 경제적 외적 가치로 동기부여를 줄 수 있지만 교육과 인간을 도구하여 인간성 및 사회통합을 제외하는 무규범적 삶의 태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둘째도 다음으로 이수의 발언을 통해 인적 중간점에서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래놓고 교사가 단편적으로 수행의 정오만 주어 학생들의 이해와 안목 경선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구현의 발언을 통해 방법적 중간점에서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뒤에 교사가 학생들의 의도성과 자발성을 강구하고 일방적인 설명식 수업으로 학생들의 수동적인 기계적 학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이게 명료하다는 거예요. 이건 점수를 다 받아. 그렇죠? 왜? 플러스 2점까지. 그래서 두 문장으로 구조화해서 자세히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옆에 보면 알겠지만 이번엔 3점짜리 자세하게 썼고 5점짜리나 3점짜리나 분량 차이가 있어 없어? 풍부성 차이가 별로 없죠? 그렇죠? 자기가 힘을 100점마다 정확하게 힘의 강약을 배분해 줘야 된다고. 논의에 힘을 조절을 해 줘야 된다고. 근데 이게 너무나 개념 언어를 개요를 안 쓰고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관점으로 이제 뭐가 나왔어? 내용 방법이죠. 자, 요거 쉬었다가 한번 봅시다.